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통일부는 지난 20일 미국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생 방한단을 대상으로 통일 대북정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은 한반도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류 보편적 가치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달성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정책 설명회를 들은 학생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해 질의를 하며 통일 문제에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지난 18일 김수경 통일부 차관은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의 가족들과 이면수 목사를 초청해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수경 차관은 유엔 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지난 13일 우리 억류 선교사들에 대해 공표한 내용을 설명하고 가족들의 고통을 위로했습니다. 이어 김수경 차관은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 동맹국들과의 연대를 이전보다 강화하고 우리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합의한 여러 국가들과 행동 계획 등을 논의해 북한의 WGAD 결정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여전한 가운데 북한은 대규모 지방발전 정책 추진에 나섰습니다.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북한 주민의 체감 경제는 어떤지 2025 북한 경제 짚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통일담당 조수빈입니다. 오늘은 북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북한이요 2025년 정책 목표로 국가의 부강 발전 또 그리고 인민의 복리 증진을 내세웠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오늘 통일담당은 2025년 북한 경제를 통해서 북한의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최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요즘에 또 SNS에서 정말 많은 활약을 하고 계신 치마현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북한이요 코로나19로 인한 여파가 아직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대북 제재 역시 아직도 풀리지 않았는데 좀 큰 틀에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북한 경제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좀 나아졌습니까 그래도? 최근 그 북한 경제 여건을 돌아보면 좀 생산 측면하고 물가 환율 측면이 약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생산 측면에서는 이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경 봉쇄 기간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비해서는 개선세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가 환율 측면에서는 불안정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역을 재개하면서 생산 실적은 나아지고 있지만 재화나 화폐 유통 전반은 아직도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악을 약간 벗어난 정도도 네. 좋아졌다 말할 수는 없다. 국경 봉쇄 기간 대비해서는 좋아졌지만 제재 직전 대비해서는 계속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하윤 씨는 북한에 있는 뭐 아는 사람들이나 탈북자들 사회를 통해서 요즘에 북한 상황 좀 들어요? 식량을 정부가 통제하거든요. 그 어떤 배급소에 비슷한 개념인데 가져다가 따로 정부가 관리하는 이런 데서만 그 식량을 팔게 하고 옛날보다도 굉장히 안 좋아가지고 힘들다는 소리 엄청 합니다. 북한 상황이 지금 이렇다고 저희가 좀 들어봤는데 북한이요 지난 12월이에요. 벌써 한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전환회의를 통해서 이걸 내세웠어요. 2025년에는 부강 발전, 인민의 복리 증진 이거 두 개를 우리가 일구겠다.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좀 실현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제 23년부터 네. 이제 북한이 경제 여건이 회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좀 선전하려고 애쓰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북한한테 매우 중요한 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5년은 북한이 이제 김정은 집권 이후에 두 번째로 제시한 5개년 계획이 종료되는 해이거든요. 지금 이 두 번째 5개년 계획이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제시한 5개년 전략이 2020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목표를 엄청나게 미달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하면서
자신은 경제 강국을 건설하겠다라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지금 제재가 10년째 장기화되면서 민생 여건이 매우 어렵고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두 번째 그 경제 발전 계획도 실패했다라고 인정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경제 여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조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목표를 미달했다라고 하는 게 어투가요. 내가 실패했으면 인정하는 거야, 아니면 아랫사람들을 왜 목표를 다 달성 못했냐 문책하는. 목표를 미달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 좀 가까웠는데 네. 이례적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 대외적으로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래서 2020년에 북한 경제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웠고 당시에 이제 한국은행 추정에 따르면 마이너스 4.5%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거든요. 이게 90년대 중후반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당시에 실제로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전혀 불편함이 없는 국가에서도 4.5%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되게 네. 큰데 네. 여기다 이제 두 번째 5개년 계획이 이제 성공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 경제 계획이라는 게 이제 말로는 선포하기 쉽습니다만은 실제 국민들에게 체감되는 건 어떨까요? 사실 이제 북한은 계획 경제이기 때문에 1년 단위나 5년 단위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원을 배분하고 이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계획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계획에서는 12개 중요 고지라고 해서 북한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생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알곡, 석탄, 철강 이런 것도 12개를 지정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우 주력하고 있어요. 알곡 같은 경우는 북한이 2021년 말부터 농업에 대한 자원 배분을 이제 확대하면서 농업 집중 정책, 이제 새시대 사회주의 농촌 혁명 강령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고 실제로 농업 생산은 최근에 조금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인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북한 당국이 경제 발전 계획만으로 제재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제재로 인해서 북한은 수출이 90% 정도 감소했고 지금 현재 국내 총생산 자체가 16년 대비해서 10%가 하락한 수준이거든요. 그 얘기는 우리 소득 자체가 10% 이상 하락한 것이기 때문에 애를 쓰고는 있지만 경제 성장을 좀 달성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 외부와 어떤 교류가 이루어져야만이 이 그렇죠. 경제 발전이라는 게 가능하겠군요. 네, 그렇죠. 예. 예. 지금은 너무 안 좋은 상황에서 조금 나아진 정도에 불과하다. 네. 그 우리 하연 씨가 나온 지가 얼마나 됐죠? 북한에 나온 지가? 10년이 됩니다. 12년. 네. 그러면은 이제 경제 5개년 계획 같은 거를 겪어보진 못했겠네요. 근데 북한이 네.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때까지 계획은 경제 계속 10개년 계획,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 계획이 그냥 끝나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혁명 역사에서 그 계획은 제가 아마 10번도 더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탈북하고도 뭐 5개년 계획, 3개년 계획 뭐 이런 식으로 계획이 있던데 사실 이 계획에 대한 거를 북한 주민들이 기대하지 않아요. 그 살 때도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그 신년사라는 거를 1월 1일에 김일성이 딱 합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뭐 계획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계획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친척이 그 밥 공장을 다닙니다. 그 친척이 하는 이야기가 평양에서 밥 공장이 언제부터 돌아갔냐? 옛날에 고난의 행군 이전에 만들어가지고 돌아갔는데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밥 공장이 아예 재료도 없고 기계도 노후화돼가지고 섰단 말이야. 5시에 딱 텔레비전이 켜지면 기록영화라고 해서 김일성의 어떤 혁명 역사를 쭉 하는 기록영화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항상 나오면 우리 경리하는 원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빵이 흘러넘치고 쌀이 폭포수로 쏟아지며 비단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아버지들이 보면서 또 시작이다. 저런 게 하나도 안 믿겨지고 거짓말이라는 그 걸 주변에 우리가 보면서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 주변에서는. 본 적이 바로 옆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다 인정하죠. 우리는 저런 거를 본 적이 없다. 예. 이런 상황에서 2024년 초에 갑자기 등장한 정책이 있습니다. 지방발전 2010 정책? 네. 그 정책은 이제 북한이 24년 초 최고인민회의에서 제시한 정책인데요. 23년 말 전원회의에서도 아무 언급이 없다가 24년 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갑자기 제안한 정책입니다. 용어 자체가 북한 경제정책에서 좀 특이한 이름이긴 한데 20이라고 하는 거는 매년 20개 시군 지역에 지방공업 공장을 향후 10년 동안 짓겠다.
그래서 20-10 정책이거든요. 그렇게 많이 지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입안 당시부터 좀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강원도 김화군을 모범 사례로 제시했는데 그 강원도 김화군에 뭐 식료 공장, 회복 공장, 일용품 공장 이런 것들이 한 4개 정도 건설이 됐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0개 시군에 한 서너 개씩 지으려면 매년 60개에서 한 80개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어떤 재정 여건을 생각할 때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하냐 뭐 이런 시각이 많았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의도 자체는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뭐 많이 지으면 목표를 높게 잡으면 네. 뭐 반만 해도 성과가 나는 거니까. 근데 갑자기 이걸 들고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배경이 있을까요? 북한 당국이 이제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제재라고 하는 거는 무역 충격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수요가 단절된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경제를 더 이상 후퇴시키지 않으려면 국내 수요를 진작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고 북한 당국이 대내적으로 내세우는 거는 도농 격차를 축소하겠다. 인민들의 초보적인 물질 문화 수준, 우리말로 하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겠다. 이것이 목표입니다. 2025년인데 아직도 이제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목표다. 지방공업을 복구하는 거 말고요. 보건의료시설, 또 양곡시설, 이것도 이제 지역 그 주민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인데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3대 필수 대상 건설? 예, 이 3대 건설 과제도 2024년 하반기에 갑자기 등장했어요. 그래서 24년 초에 이렇게 지방공업 공장을 이렇게 매년 60개에서 80개 짓겠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방대한 정책으로 보였는데 갑자기 하반기에 첫 번째 시군병원, 두 번째는 다층형 복합문화중심이라고 해서 복합문화센터. 말은 멋있다. 그렇죠. 세 번째가 양곡관리시설. 요 3개를 추가적으로 짓겠다라고 하는 건데 종합해서 보면 뭐 보건의료 서비스나 또 문화여가 또는 상업 서비스 시설을 확충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이제 농촌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전반적인 그 생활 수준이 하락해 있으니 이것을 조금 개선시키도록 북한 당국이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겠다 이런 걸로 저 이해됩니다. 왜 한숨 쉬어요? 잘하겠다는데. 아니 뭐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네. 관리나 재료 투입이나 이런 게 안 되는 그 시스템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닥달해가지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세금은 명목상 없지만 세금보다 그 가정의 부담이라는 게 있거든요. 너네 얼마씩 내라. 그래서 이게 다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를 대대적으로 특별히 알리는 이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김정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해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다른 이유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북한 당국이 특히 이제 제재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체제 위기와 직결된 식량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쏟고 있어요. 총 인구의 한 30% 정도가 농민인데 이 농민들한테 과도하게 수매를 해가는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줄 것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에 대한 유인 제고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는 있어요. 그래서 농촌 살림집을 짓는다든지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지방공업 발전도 이제 소비재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로 치면 뭐 지역 균형 발전. 그렇죠. 거기에다 더해서 이제 서비스도 좀 확충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좀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패키지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꿔 얘기하면 그만큼 도농 격차가 심각한 게 북한 현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북한의 경제 정책을 심도 있게 짚어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 경제 상황 어떤지 다음 시간에도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 담당. 통일부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은 탈북민 인식 개선을 위한 하나로 단편영화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3회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영화 경계선의 김수빈 감독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계선 작품에서 기획과 대본 그리고 연출을 맡은 김수빈 감독이라고 합니다. 경계선은 두 탈북민의 탈북 여정과 정착 과정을 진솔하게 그리고 또 따뜻하게 담아낸 다큐멘터리입니다.
카페 사장인 김주찬 씨와 대학생인 김현정 씨가 각자의 자리에서 정착해 나가는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인데요. 좀 사람들에게 탈북민에 대한 편견을 부수고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내용의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기획할 때 경계선이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는 사실 탈북민 분들이 국경선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에 남아있는 어떤 편견이나 거리감 같은 또 다른 경계선들이 계속 남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탈북민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보여주고 또 동시에 그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그런 내용을 넣고자 노력을 했고요. 또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상징성을 많이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음료가 잘 섞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강과 육지의 부딪힘이라든지 운동장의 실제 경계선이라든지 이런 경계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장면들을 많이 찾아서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제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 사실 섭외였는데요. 가장 처음 단계이기도 했는데 탈북민 분들이 아무래도 공개적인 그런 매체에 나오는 것을 꺼려 하시다 보니까 정말 많은 거절을 당했어요. 약간 포기를 하려고 하다가 기사를 보다가 우연히 김현정님과 김주찬님을 보게 되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제가 기획한 이 경계선이라는 다큐에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섭외를 해서 다행히 선뜻 응해주셔서 촬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탈북민 분들을 만나는 게 정말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조차도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기획을 할 때 그 경계선이라는 제목을 지으면서 탈북민들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조명을 해야겠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정작 실제로 현정님과 주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랑 똑같이 자기 꿈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인터뷰를 하고 다큐를 찍으면서 저도 편견이 같이 좀 깨졌던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김현정 씨의 인터뷰를 할 때였는데요. 김현정 씨의 어머니께서 다시 탈북 과정에서 북송이 되고 김현정 씨만 한국으로 넘어왔던 그런 과정을 이야기를 해주실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현정 씨는 담담하게 얘기를 하셨지만 그 순간 같이 이렇게 눈물을 터뜨리면서 좀 공감을 했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진솔하게 자신의 상처를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 이야기를 정말 잘 담아내야겠다. 그리고 이 상처가 조금 덧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우리가 영화에 잘 녹여내야겠다라는 책임감이 드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수상소감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탈북민인 김현정 씨와 김주찬 씨이고 이 영화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어쩌면은 저보다도 더 큰 영광을 누리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뜻 용기 내어서 탈북민임에도 경계를 넘어서 저희 영화에 출연해 주신 것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탈북민들이 정말 이 탈북 과정에서의 항해뿐만 아니라 여전히 한국에 와서도 계속해서 끊임없는 또 다른 항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계속 끝없는 경계를 넘어가는 이 항해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서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이 어떤 거창하고 대단한 무언가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 안의 경계를 허무는 것, 그것이 작은 통일의 실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